연료전지 이 자동차를 들어가 봅시다. 연료전지 자동차. 여러분 페이지 이 4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페이지 4페이지. 페이지 4에 보면은 연료전지 자동차라는 게 있죠. 연료전지 자동차. 자, 연료전지 자동차는 실제 개발 시점은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연료전지를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 해서 각 제조사라든가 이런 데서 차세대 무공해 자동차, 연료전지는 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차세대 무공해 자동차.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시작은 1990년도에 시작했고 차세대 무공해 자동차로 떠오르는 게 여러분 차세대 무공해 자동차에 대해 설명하라 이러면 연료전지 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차세대 무공해 자동차로서 발전하고 있고 연료전지 자동차도 2000년대 이후에 차세대 무공해 자동차로 각광을 받고 있고 문제점이 중요하죠. 그 연료전지 자동차 하면은 왜 적용이 안 되고 있느냐?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 연료전지 자동차의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연료전지 자동차는 우선 가격이 비싸죠. 일반 차량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가격이 높다. 비싸다. 높다고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럼 가격이 높으냐? 연료전지에서는 가격이 높은 이유가 스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스택.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 하나의 그 배터리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하면 연료전지 스택에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전기를 발생시켜요. 전기 발생. 역기전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연료전지 스택인데 연료전지 스택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스택이 여러 개의 셀로 되어 있어요. 셀로 되어 있고요. 이 셀을 갖다가 코팅을 해놨어요. 코팅. 그 백금 코팅이 들어갑니다. 백금 코팅을 해야 됩니다. 셀 뭐를 한다고요? 백금 코팅을 한다는 거죠. 셀 백금 코팅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겁니다. 가격 상승 요인.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가격 상승, 뭐 때문에 가격 상승되느냐? 연료전지의 스택에 백금 코팅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왜 코팅을 하느냐? 코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역기전력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물과 공기, 연료전지는 연료전지를 만들려면은 수소와 공기가 결합이 됩니다. 수소와 공기가 결합이 돼서 여기서 H하고 OH 기로 만들어집니다.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기가 만들어지죠. 이거를 다시 어떻게 결합을 시키냐 하면은 물로 만듭니다. 물. 이게 이제 H2O가 되죠. 이 과정에 여기에서 뭐가 발생? 역기전력이 발생됩니다. 역기전력. 요게 바로 요 역기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뭐를 가동하냐면은 모터를 가동합니다. 모터 가동하는 원리는 하이브리드와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이브리드와 같아요. 그래서 모터를 가동해서 그 모터의 힘을 이용해서 바퀴를 회전시키는 거죠. 이와 같이 수소와 공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수소에는 수소 탱크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에 수소 탱크,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문제점에는 수소 저장입니다. 수소 저장도. 수소 저장을 하려면은 엄청난 압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압력과 온도 마이너스 한 250도 정도의 온도 그다음에 약한 압력도 한 250바 정도의 압력 그래서 이러한 압력과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온도의 수소 저장을 하기 위한 이 탱크
기술도 중요합니다. 탱크 기술. 기체 상태로 수소를 갖다가 우리가 기상의 수소를 뭐 액상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 탱크의 고압으로 탱크 기술이 바로 고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압을 견딜 수 있는 탱크 이것도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탱크가 기술이 이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인프라 구축 문제죠. 인프라 구축의 문제는 뭐와 같아요? 전기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연료전지는 다음 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문제점은 수소 연료인 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연료전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 높다는 거 이런 부분들. 또한 연료전지 스택 기술이 아직은 스택 내에 백금 촉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촉매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 이런 문제가 차량 가격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소 저장 기술이나 연료전지 가격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이 극복해야 될 그런 하나의 미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 디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친환경 하면은 클린 디젤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뭐 저탄소라든가 뭐 이런 말이 나오고요. 클린 디젤도 디젤 자동차의 클린화라고 합니다. 디젤의 클린화라는 클린이라는 말은 탄소 함량을 줄이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우리가 클린이라고 해요. 클린. 디젤의 클린화를 하는 기술에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디젤 커먼 레일, 고속 디젤 엔진이에요. 디젤 커먼 레일이에요. 커먼 레일이라고 해서 디젤 커먼 레일 기술이라는 디젤 커먼 레일 기술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디젤에서는 HCCI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예혼합 연소 과정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다시 말하는 예혼합 연소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출가스를 줄이는 이러한 기술이 이 디젤 클린 디젤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터보 차저가 들어가죠. 터보 차저 기술. 출력도 올릴 수 있고 또한 터보 차저를 통해서 출력을 높이는 기술도 있지만은 터보 차저를 통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 그 외에 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선진화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적용하는 거.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디젤 클린화는. 또 디젤 클린화를 하려면 다운사이징 기술도 들어갑니다. 엔진 다운사이징.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량화 기술, 또 뭐 경량화 기술. 경량화 기술은 차체 경량화가 주로 많이 얘기되고요. 차체 기준으로 경량화가 많이 얘기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경량화라 하면은 경량화 기술에는 차체 경량화가 주로 많이 얘기될 수 있습니다. 또 뭐 엔진 경량화도 가능하겠죠. 엔진을 적게 하고 엔진을 경량화 시키겠다. 엔진 경량화 기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디젤, 클린 디젤.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도 클린이 뭐죠? CO2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클린이란 말은 CO2 감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엔진 경량화 기술이라든가 다운사이징, 엔진을 좀 적게 만드는 이러한 기술이라든가 엔진의 재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뭐 재질을 현재 알루미늄에서 마그네슘으로 바꾼다거나 이것도 지금 검토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GM이나 이런 쪽에서는 마그네슘 엔진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클린 디젤에서는 이와 같은 디젤 엔진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배출가스를 줄이고 CO2를 저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페이지 5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친환경 자동차의 전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
자, 여러분 친환경 자동차는 그 미래 전망은 어떠냐? 기준이 언제예요? 2030년 기준으로 따집니다. 기준은 2030년 기준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전망을 점칠 수 있고요. 이때부터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내연기관이 뭐 지금 주를 이루고 있죠. 내연기관에서 서서히 무슨 뭘로 변화되는 추세로 가는 하이브리드 차, 또한 또 전기 자동차 이런 쪽으로 물량이 서서히 조정이 돼서 이쪽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이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은 실제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 기술이 보다 더 현재보다가 더 많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에 비해서 기술의 향상도가 높으냐, 또한 방금 이야기했던 친환경 CO2 저감 요인이 높으냐, 그 다음에 엔진의 뭐 성능이라든가 이런 쪽이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을 능가할 수 있는 시점이 돼야만 이런 시대가 올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인 CO2 저감 자동차 쪽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 그 다음 전기 자동차, 대체 에너지 자동차도 2030년 이후에는 증가 추세가 될 것이다. 30년이 넘으면은 전기 자동차나 뭐 이런 대체 에너지 자동차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2020년 이후에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확대가 될 수 있다. 또 2020년 이후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라는 것은 뭐 이렇게 BRUG 이렇게 쓰죠. 플러그인 이렇게 쓰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대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2020년 이후에. 그 다음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현재 일본에서도 많이 이 기술을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은 중점적으로 이 기술을 지금 상용화하는 쪽으로 가는 쪽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주체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발전시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이 전망 추세를 보면은 2025년 이후에는 또 2025년 이후에는 연료전지 시대도 서서히 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연료전지가 상용화 가능하다. 뭐 이거는 물론 예측입니다. 이거는 뭐 실제가 아니라 가능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예측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안을 쓸 때 이런 내용은 굳이 안 쓸 필요도 없죠. 이렇게 예측이란 말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의 기술을 얼마만큼 전망을 알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그 페이지 6페이지로 가면 친환경 자동차의 연비 측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친환경 자동차 중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 측정과 전기 자동차 연비 측정을 봅시다. 이런 것도 이제 그동안은 뭐 시험에 출제가 안 됐지만은 앞으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서서히 하이브리드나 아니면은 전기 자동차에 실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비 측정 방법도 친환경 자동차 연비 측정이라고 합시다. 친환경 자동차 연비 측정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친환경 자동차의 연비를 측정하는 이유는 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탄소량 감소죠. 연비를 측정해서 탄소량의 탄소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탄소량의 측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탄소량의 측정이 기준이 돼요. 연비 측정에서는. 그러니까 배출가스가 나오기 전, 배출가스 전과 후로 나눕니다. 전과 배출가스 전, 나오기 전과 배출가스 후에, 어떤 기준을 따지면 돼요? 배출가스 전후에 전의 탄소량과 배출가스 후의 탄소량의 걸 비교한다는 얘기죠. 뭐 이 내용은 결국은 탄소량이 배출가스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탄소량의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탄소량 바란스라고도 하고요. 밸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량 밸런스에 대해 설명하라 이러면은 이제 배출가스 전 탄소량과 후 탄소량을 측정해서 그 에너지 소비율을 산출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 소비율이라는 게 에너지 소비율. 그래서 에너지 소비율을 측정해서 탄소량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우리가 탄소량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량 밸런스는 균형법은 전기 자동차나 이게 실행되는 것은 전기 자동차.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여기에 이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산출하는 기준을 본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 측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 측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 측정을 어떻게 하나? 측정법은 일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거리를 체크합니다. 1회 충전하고 충전 시 물론 충전은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연료가 되고 하나는 배터리 충전이 되겠죠. 그래서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를 따집니다. 최대 주행거리 얼마인가를 따지는 거죠. 연비 측정 방법에서는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를 따지고요. 방전 후 충전 전력량을 측정해서 방전 후 충전 전력량을 측정해야 됩니다. 방전이 되고 나면은 방전 후 충전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방전이 다 되고 나면 충전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야 돼요. 측정해서 전력량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측정해서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부분이 AC 전류와 DC 전류의 에너지 소비율을 줍니다. AC 전류와 DC 전류의 에너지 소비율을 측정합니다. 에너지 소비율 측정. AC 전류와 DC 전류의 에너지 소비율을 측정한다는 거죠. 측정식은 여러분 지금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만 제가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식은 AC 에너지 충전량분의 측정식은 AC 소비율은 AC 에너지 소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에너지 소비율은 AC 에너지 충전량분의 주행거리로 하면 됩니다. AC 에너지 충전량. AC 에너지 충전량이 많다 그러면은 에너지 소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이게 분모로 가니까. 에너지 충전량분의 그다음 실질적으로 주행거리가 되겠죠. 주행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에너지 소비율을 측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주행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최대 주행거리. 1회 충전 시의 최대 주행거리가 얼마인가를 알기 위한 거예요. 그 AC 에너지 소비율을 에너지 소비율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행거리다.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를 알려면은 충전량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충전량분의 주행거리. 충전량 대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지면은 에너지 소비율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소비율이 AC 에너지 소비율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DC 에너지 소비율을 마찬가지죠. DC 에너지 소비율은 DC 에너지 충전량분의 주행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AC 에너지 소비율에 대한 것은 외부 전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외부 전원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배터리까지 이 전류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충전 에너지 소비율로 측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충전의 형태가 되고요. 또한 DC 에너지 소비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은 배터리에서부터 모터로 가는 에너지입니다. 배터리에서 모터. 따라서 방전이 되죠. 배터리에서 모터로 가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DC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쪽은 DC 전원을 쓰고 그다음 우리가 모터 쪽은 AC를 쓰죠. 배터리는 DC를 쓰고 모터는 뭐를 쓴다? AC를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충전과 방전의 AC 에너지율은 충전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거고 DC 에너지 소비율은 방전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충전과 방전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이 약 한 50분 가량 설명을 했는데 처음 시간이어서 제가 조금 천천히 하는 거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뒤로 가면은 중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빠른 속도로 하면은 강의를 따라오기 힘들죠.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